일본에서 자위대의 인기와 호감도가 급등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자위대의 훈련 장면과 동일본 대지진 복구 활동 등을 담은 DVD가 불티나게 팔리는가 하면 예비 자위관보 모집에는 지원자가 몰리고 오사카에서는 자위대에 감사를 전하는 거리 행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때 이렇게 자위대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이유는 이들의 대지진 구조와 복구 활동이 크게 부각된 데다 일본을 강타한 태풍 피해 현장에서도 어김없이 이들이 활약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원전 30km 반경 내에 진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는 등 수색, 구조, 복구 작업의 선두에 서서 사람들을 구조한 덕에 우왕좌왕했던 당시 총리 정부, 무책임한 도쿄전력, 현장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관료들과 대비를 이루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 일본의 자위대는 해외에서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데요. 우압지졸 자위대가 대한민국의 군대를 보고 패닉에 빠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일본이 땅 따먹게 하고 싶어서 안 달랐나 봅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했다는 미국의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박을 동원해 순찰 활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일본도 센카쿠 열도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레이더 성능과 신호 정보 수집 능력을 키우고 순찰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난세이 제도의 미사일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센카쿠 열도에 대한 방어 능력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만일 일본이 선박을 이용해 센카쿠 열도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 할 경우 선박의 규모나 군비 측면에서 중국에 맞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일본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난세이 제도 등에 배치된 부대의 지대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몇 달 사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센카쿠 열도 주변에 중국 선박이 100일 이상 연속으로 접근했습니다. 케빈 슈나이더 주일 미군 사령관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100일 이상 연속으로 접근한 점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일본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위대의 행보를 보면 영 시원치 않은 게 과연 중국으로부터 센카쿠 열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자위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위협하는 사고를 벌이기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만 해도 후쿠오카현 기자 소속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2대가 나가사키현 부근 해상에서 공중 접촉 사고를 냈고 아오모리현에서 항공자위대 소속 트럭이 길가 주택으로 돌진해 주택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심지어 자위대는 민간 지역을 향해 포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시가현 다카시카시의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제37보병연대 소속 4개 분대가 오전과 오후로 나눠 박격포 훈련을 실시하던 도중 시험 발사된 포탄 6발 중 3번째 포탄이 표적을 벗어나 훈련장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무려 1km가량을 비껴난 포탄은 인근 303번 국도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피해 지역에서는 아스팔트 파편이 주차 차량을 덮쳐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길 옆에 대는 순간 강력한 폭발음이 들리고 창문 유리창이 깨졌다. 차체 뒤쪽에 파편 흔적이 발견됐으며 4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은 연기가 수십 미터 솟아올랐다. 전쟁 난 줄 알았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육상자위대 81mm 박격포는 최대 사거리가 5.6km가량으로 지상 부근에서 폭발하고 살상용 파편이 10m 범위까지 날아갑니다. 포탄이 훈련장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포신의 각도와 화약량을 조절해 사거리를 조절하고 탄착폭표 감시병도 배치됩니다. 그런데도 자위대 포탄이 민간 지역을 공격하는 황당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자위대 측에서는 아무래도 오차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1km나 비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발사대와 포탄 자체의 결함, 강풍 등 기상 조건의 문제, 대원들의 실수 등 3가지를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다. 철저하게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와야 방위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이다.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81mm 박격포 사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주민에게 불안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일으키는 게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일본 주민들의 불신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의 시장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히 연락한다는 각서를 썼다. 그런데도 사고의 대응이 불충분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 또한 자위대의 불찰에 우려를 표하며 일본 자위대는 위험하다. 밖으로는 2차 대전 승전국을 중심으로 군사적 제휴와 공동훈련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데 정작 안쪽에서는 이딴 사고로 망신사를 자초하고 있다. 그냥 망신 단계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강요와 자위대의 지휘부가 연일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이따위 자위대가 필요한 것이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날만합니다. 인기가 없다 보니 애니메이션 매니아들 오합지졸들만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급기야 지방자치단체의 자위대 모집 협력 통계를 입맛에 맞게 왜곡하기도 했는데요.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아베 총리는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의 60% 이상이 자위대 대원 모집에 협력을 거부하는 슬픈 실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 따르면 실제로 90% 이상의 지자체가 자위대원 모집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거짓말쟁이 논란으로 비화되자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통계 기준을 도도부현에서 시정촌으로 수정했지만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 나서 전국의 1741개 시정촌 가운데 40%는 자위대 입영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정보를 방위성에 제공하고 있고 지자체의 30%는 해당 자료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며 지자체 20%는 방위성 직원의 정보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베 총리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아베 총리야 거짓말 드러난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자위대는 퇴역한 정부 전용기를 헐값에 팔아 망신을 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지난해 3월 퇴역한 정부 전용기 보잉 747-400 2대를 국내 재활용업체에 13억엔 약 140억 원에 팔았습니다. 대당 6억 5천만 엔이었습니다. 그 후 미국 기업에 다시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기 중 한 대가 올 초 미 항공기 매매 사이트에 약 328억 원으로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비행기를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처분한 것입니다. 방위성에서는 일본 내에서 입찰을 했지만 미국에서 고가에 팔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으며 방위성과 자위대가 빨리 처분하는 방안에만 매달리다 보니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놓쳐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위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지만 한국의 국방력은 그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없지만 거의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에 창설되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탄도미사일은 괴물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국내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무4는 최대 사거리 800km일 경우 탄도 중량이 2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거리를 300km에서 500km로 줄일 경우 탄도 중량이 4톤에서 5톤 이상으로 늘어나 지하 깊숙이 있는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은 물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탄도 중량은 500kg에서 1톤 수준이어서 4톤, 5톤 이상 수준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자위대가 연일 일본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동안 우리 군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꿈꾸며 다른 나라들의 위협으로부터 국토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 미국의 대선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선거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승복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바이든이 승리했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명백하게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글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신이 크게 이겼다고 주장해왔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죠. 블룸버그 통신을 포함한 언론들이 즉각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이 자신의 트윗글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자 곧바로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가짜뉴스를 통해서만 승리했다. 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린 갈 길이 멀다. 이건 조작된 선거였다. 바이든이 승리했다는 표현이 이번 선거 결과 승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감시자나 옵저버가 허용되지 않는 채 극단적 좌익 기업인 도미니언이라는 곳이 표를 만들어냈다는 음모론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도미니언은 미국 내 30여 개 주에 전자개표기를 공급한 기업입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경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음모론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불필요한 혼란을 낳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활동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가장 먼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미국 하원이 민주당 주도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단연 계약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그동안 협상 적용 기간은 방위비 협상의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유효기간은 1차에서 7차 협정은 2에서 3년, 8차에서 9차 협정은 5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2년 차인 2018년 1년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을 요구한 것입니다. 1년을 계약할 때마다 총액을 크게 인상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했죠. 하지만 이번에 단연 계약으로 상정되면서 상호 협상 과정이 무척 밝아졌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이미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하원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한미 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상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탐수오지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신이 제출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원평가 결의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최측근이 움직였다는 건 사실상 바이든의 뜻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죠? 이 결의안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진통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단연 계약으로 체결돼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한 가격 인상입니다. 두 번째는 1년 계약이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는 항목을 통해 무리한 가격 인상이라는 첫 번째 문제점도 사실상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납득할 수준으로 협상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50%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방위비 협상은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결렬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7월 한국 측이 기존 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13.6%를 인상하고 향후 4년간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연계해 매년 7%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으로서도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체결되었어야 할 방위비 협상이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강요에 응하지 않자 미국은 주한미군 문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주한미군 갈 테면 가라. 이참에 자주 국방하겠다. 한국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방위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무기 수입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우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갈취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조직폭력배 같다고 언급한 것이죠. 미국 하원의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공화당도 이 결의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의안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100% 채택됩니다. 이미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이 가결되면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의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미 동맹을 전환하는 결의안도 표결에 붙여집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TF 소속 의원 3명도 5박 6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TF팀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 한미 동맹 결의안을 제출한 민주당 토마스 수호즈 의원과 공화당 제임스 랭포트 의원 등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와 더불어 브래드 셔먼 의원을 만나러 간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분입니다. 만남을 통해 북핵 문제나 한미 동맹 문제 등을 같이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비서실장으로 공식 지명된 론 클레이는 백신 보급을 거대한 물류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5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부터 백신이 승인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백신 보급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전문가들이 하루빨리 그들과 대화해 정권교체 과정에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